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1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신문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웜의 신박 한 지도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신문을 읽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약간 느끼실 거예요. 뭐 몸에 좋은 뭐 홍삼을 한 달 내내 먹다 보면 이제 몸의 변화, 몸이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도 이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동안에 이제 경제 뉴스 보면 뭔 얘기하는지 좀 감이 안 왔다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용어에도 익숙해지고 그런 경제 사건에도 익숙해지고 그게 뭐 금리 인상이 됐든 물가가 됐든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 해서 그렇게 되면 뭐 3프로 TV라든지 여러 이 경제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친밀감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죠? 세상이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처럼 꾸준히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신문 기사를 늘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사이트가 생긴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그때 정부가 기업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누적되어 있다 보면 인사이트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났을 때 과거에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기업들이 대응하지 않을까 등등 그런 투자의 인사이트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문을 계속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묵직한 기사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온 신문이고요. 기사고요.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호재 옛말이다 하면서 원자재가 뛰면서 수익성에 지금 직격탄을 주고 있다라고 돼 있고 경제장관 간담회라고 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리터당 지금 1,850원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춰가지고 화물차 운송기사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기준 가격보다 유가가 오를 경우 초과분의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 자연히 보조금이 늘어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 조성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등은 뭐 참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원화값 하락하며 무역 수지가 지금 악화되고 있고 올 들어 98억 6천만 달러가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딱 한 12조 정도 지금 적자 전환했고요.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35%나 급등을 했고 수출 경쟁국 일본의 엔화값도 폭락. 기업들 사업계획 조정 검토하고 있고 환해지 확대, 외화 조달을 또 다변화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기사 보시면 외화부채가 14조 원에 달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재무 담당자들은 요즘 표정이 어둡다.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돌파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이 두 회사의 실적은 환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균 환율이 10% 뛰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당기 순이익은 각각 4,853억 원, 그리고 3,761억 원 가량 증발한다. 수출 제조업체들도 뜀박질하는 환율에 울상을 짓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이 무역 흑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옛말이라는 게 수출 기업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말 이게 이번에는 다른 이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커지는 무역 적자 15일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19원 32전으로 집계됐다.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지난해 평균 환율은 1144원 60전과 비교해도 6.5% 지금 상승했는데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수출이 늘어나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폭도 커졌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평균 환율이 1398원 88전으로 전년 대비 47%나 뜀박질하자 경상수지 흑자가 401억 달러로 연간 흑자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에도 상황이 비슷했다. 그해 평균 환율이 1276원 40전으로 전년 대비 15.76% 상승을 하자 2009년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요때 제가 뭘 비교하는지 알겠네요. 요때 당시에 글로벌하게 뭐 아시아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대는 미국발 금융위기였잖아요. 금융위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구조적 약세장으로 Structural Bear Market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는 유가도 이제 폭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가가 이제 폭락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은 폭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가 났었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유가 때문에 반대의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면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정반대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무역 수지는 98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79억 2,400만 달러 흑자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올 1분기 경상수지도 150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1분기보다 32.56% 줄었다. 경제학계도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 보전하는 도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작년 11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보고서는 환율을 비롯한 금융 요인이 경상수지 흑자에 미치는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나라의 경쟁력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좀 커졌다라고 오히려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환율에 좀 영향을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원인은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구조다. 해에서 조달하는 원재료를 들여와 재가공해 수출하는 방식이 국내 제조기업 사이에서 자리 잡으면서 원화의 영향력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비싼 돈을 주고 원자재 등을 사와야 한다. 그만큼 실적과 채산성은 훼손된다. 환율이 뜀박질하면서 지난 4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나 뛰었다. 여기에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락한 것도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달 들어 달러당 엔화 환율은 200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30엔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화 조달처의 다변화, 기업들은 이제 환율 리스크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환해지 상품에 가입하거나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등을 달러로 내는 항공사들은 외화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강세를 보이는 달러 차입금 비중을 줄이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엔화나 유로와 원화 등의 차입금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달러를 주고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수입하는 화학업체와 철광석, 석탄을 들여오는 철강업체는 달러를 받는 수출을 늘리는 형태로 환차손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한 화학업체 관계자는 달러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비롯해서 대내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했다. 실보다 득이 많은 자동차 업체도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실적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면서도 환율과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또 높은 만큼 전체 사업 계획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밑에 그림에는 그동안의 환율 어떻게 됐는지
쭉 과거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2009년 3월 2일 날에는 1570원까지 갔었고요. 2009년 7월 달에 1315원까지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환율이 꽤 많이 이제 빠졌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1285원을 3월 19일 날 기록했고 1288원 60전은 5월 12일 날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동차만 하더라도 해외 공장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이제 전체 판매 비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로 이제 많이 나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많이 해지가 됐고요. 지금 이제 석유화학 업체도 나오는데 정유회사도 마찬가지고 수입할 때 이제 달러로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정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비싼 기름으로 만들어서 또 수출한다 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제 달러로 수출하면서 환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많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에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웬만한 주요한 그 소재를 수입해 올 때는 엔화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엔화로 결제하는 건지 달러로 결제하는 건지 거의 뭐 달러로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수입해서 또 그걸 만들어서 또 매출 원재료 비중보다는 매출이 훨씬 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맞긴 맞는데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부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올라간 거 그런 영향이 분명히 그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환에 관한 노출에 대한 영향력은 많이 기업들이 이래저래 해치를 하고 있다. 단지 이제 여기서 보면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외화 조달처를 지금 다변화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2007년도에 그 원엔 환율이 770원까지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이 91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의사분들 있잖아요. 의사분들이 이제 은행 가서 엔화로 많이 차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는 이자도 되게 싸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싸게 엔화가 싸니까 이자도 싸니까 엔화 대출을 많이 했다가 그 1,000원당 100엔당 770원 하던 원엔 환율이 딱 2008년 금융위기 거치면서 1,5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1,500원. 그러면 7억 7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치자고요. 7억 7천만 원 엔화로. 그리고 딱 2년 지났더니 15억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화 조달처를 이렇게 달러가 최대로 강해졌을 때 오히려 달러를 빌려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1150원 갈 거니까요. 그러면 1250원, 12억 5천을 빌렸다가 갚을 때 됐더니 1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1150원이 되면 1100원 또 밑으로 가겠죠 또. 그러면 12억 지금 환율로 12억 뭐 128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2억 8천을 빌렸다가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00원 되면 11억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1, 2년은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런 자금 외화 조달도 해야 되는데 너무 보면 이렇게 외화 조달도 이 달러가 계속 강해지니까 또 계속 강해질 줄 알고 이 꼭지에서 오히려 또 반대로 지금 약해져 있는 통화로 뭐 다변화한다. 이거는 한번 기업에 계신 분들이 요 부분을 들으시면 한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폐배터리 선점에 나선 테슬라, 삼성도 국내 1위와 맞선 글로벌 폐배터리 전제, 리튬 등 원재료 가격이 치솟자 테슬라 재활용이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니켈 등 뽑아내는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삼성투자 통해 지분 18%를 확보하고 LG현대차도 사업화에 눈독을 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원재료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경제는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는 손이 막 작동을 하면서 그래? 그렇다면 기존의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걸 또 추출해 놔가지고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커지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라고 해서 이 표를 잘 만들어 오셨네요. 2020년도에 14기가와트였다가 2025년대는 92기가와트, 그리고 2030년 되면 415기가와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지금 규모에 비해서 거의 30배가 늘어나네요. 30배가 늘어나는 시장이면 엄청난 고성장 시장인 거죠.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의 최근의 추이가 2021년 11월 15일 기준으로 178.5 위안 킬로그램당 했다가 지금 427.5 킬로그램당 위안 427 위안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리사이클에 대한 수요를 자극시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모든 공장에 배터리 재활용 시설이 도입될 것이다. 새로 광물 원료를 사오는 것보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최근에 발간된 테슬라 2021 임팩트 리포트에 담겨 있는 문구다. 배터리 셀 제조를 내재하고 있는 테슬라는 리포트를 통해 인하우스 배터리 셀 제조업체인 우리는 텍사스와 베를린 등 글로벌 공장에서 폐배터리 원료 제조를 의미있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폐배터리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핵심 부품인 배터리 원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생긴 일이다 라고 돼 있고, 삼성그룹은 국내 선두 폐배터리 자원 회수 업체인 성일하이텍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2009년 이 업체 지분 6.33%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삼성벤처 투자를 통해 11.5%를 추가로 사들였다. 주식시장에 올라와 있나 찾아보려고 했더니 장외 기업인가 봅니다. 폐배터리를 확보해서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 등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성일하이텍은 헝가리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글로벌 재활용 거점 6곳을 두고 있는 국내 1위 회사다. 내후년까지 글로벌 거점을 24곳으로 늘리기 위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LG그룹도 폐배터리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 LG화학이 벨기에 배터리 소재 업체인 유미코어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도 이 때문이다. 헐, 유미코어를 LG화학이 인수를 한다고요? 유미코어는 양극재 회사인 동시에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다. LG화학은 사실무근이라며 인수를 부인했지만 업계에선 유미코어를 인수하면 양극재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사업까지 포함한 사업 사이클을 갖춘다는 점에서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차 또한 국내에서 대규모 폐배터리 회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가 있었네요. 보니까 유미코어 같은 회사를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 82.5% 들고 있는 걸 일부 팔아가지고 유미코어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겁니다. 호재가 될 건데 사실 무건이라고 인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만성 원료 부족 해결책의 선점 경제, 해외에서도 폐배터리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이 많다. 중국 CATL은 자회사 비럼프를 통해 폐배터리 사업을 내재하고 있다. 스위스의 글로벌 광산기업 글렌코어는 캐나다 폐배터리 업체 리사이클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원료를 생산하는 광산업체까지 재생원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도 폐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자체 사업과 미국 레드우드와의 협업을 병행하는 테슬라에 이어
폭스바겐도 자체 연구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10년가량이지만 전기차가 시장에 본격 출시된 것은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현재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불량품이 폐배터리로 나오고 있지만 향후 이제 승용차에서 폐배터리가 이제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선점업체들의 비교 우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S&E 리서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2030년 수의 약 14%까지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박한시 기자님이 아주 좋은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탄력받는 K방산 수출 2조 회복 청신호라고 하면서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무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흥국 중심 K방산 이단 구해 대미 방산 수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그 방산 관련주들이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미국의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연초 이후 록히드 마틴이 한 30% 이상 올랐더라고요. 이미 실적이 좋아질 것을 주가는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와야지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져야지 이제 주가가 갈 건데, 그런 측면에서 실제 수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주가는 이미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준 교훈으로 인해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K방산 무기 구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 군사 강국의 무기 대비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현저히 싸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연간 수출 1조 원대에 머물던 K방산이 연간 우리가 이제 한 1조 정도 팔았었네요. 수출로. 올해 6년 만에 다시 수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동유럽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슬로바키아 고등훈련기, 경공격기 후보 기종으로 FA50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라고 쭉 돼 있고요. 동유럽 한복판에 있는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등 동부 유럽 국가들도 참가해서 카이 항공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쭉 좀 읽어보니까요, 이거 그 표가 나와 있는데요. K방산 이제 수출액 현황이 2015년도에 2조 6,367억 해서 요때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상당히 그때 좋았었거든요. 그때 상장한 게 또 당시에 2012년도에 상장을 했다가 2015년도에 주가가 상장 이후에 3만원 하던 주가가 한 25,000원까지 빠졌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106,500까지 2015년 8월 13일 날 고점을 기록했었네요. 106,500원을 갔던 그 주가가 15년도에 2020년 3월 코로나 때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16,000원까지 빠졌네요. 16,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5만원 거의 찍고 47,300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15년도에 보니까 수주가 피크아웃을 쳤었네요. 그런 수주가 계속 이제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그 수주가 이제 확 빠지면서 2조 미만으로 빠지니까 주가가 이제 빠졌던 거네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 경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K방산 해외 매출액은 2015년과 16년에 각각 2조 6,357억 원과 2조 7,358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그렇게 쭉 돼 있고요. 올 들어 K방산 수출 계약이 잇따르고 있고,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방산 수출 장려를 통한
산업 생태계 선순환 정책을 내걸고 있어 K방산 수출은 6년 만에 연 2조 원대 해외 매출액 시대를 다시 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직까지 K방산 수출은 주로 신흥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이의 T50, FA50 콤보는 이라크의 24대, 인도네시아의 22대, 태국 14대, 필리핀 12대 등에 수출된 바 있으며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과 수출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방산, 고부가 가치 제품을 미국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K방산 수출 기대주 해서 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디펜스, 현대로템 해서 각각 이 회사들이 어디랑 이렇게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이고 수주를 타진하고 있는지 쭉 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일단 주가는 그런 부분을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우람 기자님이 쓰신 기사였습니다. 서울경제 기사고요. 상장사의 64%가 이익 눈높이를 하향했다라고 합니다. 차 환율 수혜 주목이다라고 돼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에 영업이익 상향 기업은 28.4%에 그쳤고 당분간 큰 폭의 반등 기대하기 어려워 원가 부담 판매가로 전가 가능한 정유, 자동차, 철강주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현대기아차는 목표 주가 상황도 있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앞에서 중요한 기사들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예, 여기 이제 표 보시면 코스피 상장사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기업이라고 하면서 1개월 전 대비 하향 조정한 데가 이제 64%나 되고 상향 조정한 게 28.4%. 뭐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가 이제 큰 기업으로 1개월 전 뭐 해성 DS 295억 원이었다가 현재 430억 하면서 변동률이 이제 제일 큰 것부터 좀 낮은 것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8.2% 이렇게 늘어난 반면에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까지 늘어났고요. 반면에 이제 큰 폭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된 기업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61.4% 마이너스, 대한유화가 54% 마이너스, 롯데케미칼도 많이 주네요. 1개월 전에는 2183억 2분기 영업이익을 예상했다가 지금 1428억으로 줄어들었고요. 동원 F&B, 효성화학들 같은 기업들도 거의 29% 실적 2분기 추정치가 하향됐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요 좋은 기사가 하나 더 남았는데,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경제에 이제 삼성이 4세 경영 승계를 포기하고 있고, SK, 현대차, LG, 이사회 주도 ESG를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달라지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표에 그 한화 비인도적 무기 사업을 매각을 하고 지속가능 경영 상생에 즉거 정부 인센티브 등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영 문화 혁신에 나서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삼성그룹은 준법 감시 설립하고 무노조 경영을 이제 폐지하고 4세 경영 승계를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SK그룹은 성과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가 CEO를 평가하고 현대차 그룹은 이사회 지속가능 경영위를 신설하고 협력사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LG그룹은 협력사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 그룹 차원의 ESG 플랜 마련. 여기서 기업들이 조금 하나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게 약간 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보면 약간 좀 웃기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주주가치 극대화에 대한 부분에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삼성그룹이 4세 경영 승계 포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우리가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오면서 러시아가 푸틴이 저렇게 독재해버리니까 허접한 나라가 됐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독재 국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허접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재벌 1세, 2세, 3세까지 넘어오면서 창업자부터 이제 손자까지 넘어왔지만 이게 내 자식한테 계속 승계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걸 우리 상장회사 주주들은 한번 그 기업의 오너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독재 국가를 비난을 하면서 내 기업이 그 그냥 우리 아들들한테 손자들한테 대대 손서 물려주려면 그 상장을 폐지해야 됩니다. 다른 주주들 주식을 다 사가지고요 폐지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기업을 공개했잖아요. 공개해서 상장을 시켜놓으면 수많은 주주들과 그 하나의 이제 공동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애들한테 계속 물려준다. 경영권을 승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빨리 우리가 그 깨뜨려야 됩니다. 이 관행을.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쭉 한번 보세요. 글로벌 기업들. 그 다음 스티브 잡스의 딸이 경영하고 있고, 빌 게이츠의 딸이 경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삼성그룹이 아주 큰 그 어나운스를 이재용 부회장이 해줬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다른 그룹들도 계속 이렇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면서 기업 가치 극대화에 애를 써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들 아닙니까? 삼성, SK, 현대차, LG그룹까지. 예, 요 얘기로 오늘 몸의 신박 5월 16일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